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앞서 이제 시드니 촛불 행동 사무국장님 인터뷰 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이게 국제사회 이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장인선 선배가 얘기하셨지만은 네. 현지에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도 일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MBC 윤성문 기자인가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종섭 장관을 지금 네. 도망갔다고 그렇죠. 런 종섭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예. 그 아침에 대사관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예. 그걸 또 한 번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과정을 보니까 일종 히치하이킹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도 달리고 네. 있어요. 대사관 대사님. 네. 관사 앞에서 이제 예. 대사관을 이동하는 차량을 잡으려고 맞습니다. 기자가 또 런을 하고 예. 또 그걸 더 빠르게 차로 런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호주 가서도 런이에요 보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달려라 한입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제 네. 호주가 캥거루가 유명한데 네.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요. 네. 1부, 2도, 3백이거든요. 1부, 2도, 3백. 1도, 2부, 3백이네요. 1도, 2부, 예, 3백. 이게 법조계 은어라고 네, 할 수 네. 있는데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걸리면 일단 도망가고 두 번째로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써라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이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우선 오셨을 경우에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을 써야 되는데 네. 장관이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요. 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 사안의 본질들이 아주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런 얘기 합니다. 굳이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 기왕에 할 거면 차라리 그 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이 특검법이 그 자동 부의되는 날짜가 4월 4일, 4월 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4일이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선거 복판이 되는 거고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런 이 사태가 사실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해가지고 이슈 이어가고 있는데 네. 10시에 선대위 회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최상병 사건 생존 장병의 어머니 편지를 오늘 읽는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이제 예. 이미 그 자기 같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었고 네. 정말 다행히도 큰일 그렇습니다. 없이 예. 이제 하지만 그 이제 생존 장병 같은 경우에 PTSD를 겪으면서 굉장히 맞아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도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었고요. 이제 네. 아들이 퇴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는 그분이 직접 또 고소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달라 정치권이 그 이야기를 오늘 편지를 읽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특검도 특검이지만 네.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지속이 되려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네. 2명이 추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알려진 대로 오동훈, 이명순 변호사가 후보로 지금 청거가 돼 있고 대통령 인사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때는 인사검증 작업이 불과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실이 고르고 고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사라는 건 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면에서는 누가 공수처장이 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제 선거가 D-28일,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양당공이 굉장히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자 저희는 계속해서 여야 공천 문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한 90% 이상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맞습니다. 막바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남은 지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친윤 공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역 불패, 친윤 강세. 어제 중성동 의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쭉 나올 수 있는데 중성동 의뢰 이해훈 후보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예, 이거 뭐 로데이터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옵니다. 아니 뭐 재밌는 게 사실 하태경 의원이 네. 이게 뭐 대학 때 어느 학과를 졸업했냐 가지고 얘기가 좀 그런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아, 그래요? 그래서 말미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 경선 원데이터라고 하면 네. 로그나 로데이터 음성 파일 다 포괄하는 얘기도 하면서 네. 수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이혜훈 의원이 사회과학적으로 아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경제학과 출신 이혜훈 의원은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면 이해를- 된다. 네, 네. 물리학과 이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0% 넘겼고 했는데 네. 이 룰 안에서 네. 결선 가서 이렇게 진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왜냐면 이혜훈 의원의 그 표절 점수가 네. 거의 2배 가까이 뛰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학적인 논거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예. 결과에 대해서. 아, 네. 이과하고 무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사실 네. 소위 말하는 선거 이제 불복이고 이제 일정 부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확대 해석해 보면 이게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이 데이터를 다 공개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건이 커질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고만 넘어가기에는 좀 커질 수도 있는 상황 같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긴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이영 장관이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초대 그 장관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 장관 표가 나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아니 하태경 의원은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예.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참모 주진우에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수표가 거기로 가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얘기했을 때 하태경이 제일 먼저 결단을 그렇죠. 해서 네. 수도권으로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부정선거로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정당인데 이번에 또 그게 재현될 수도 네.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물론 뭐 이제 데이터 공개와 이후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사실 과거에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각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데이터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좀 볼 지점이 있다라는 네, 거죠. 자 수학과 이과의 네, 수학과 관점에서 사회과학의 숫자로 봐야 되느냐, 대결. 네.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적 태도로 봐야 되느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성동을의 박성준, 광주 서갑의 조인철, 고양정의 김영환, 그리고 청주 흥덕의 이현희, 전남 목포의 김원희. 전반적으로 보면 송갑석, 도정환, 이용우, 소위 이제 비명계가 다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약간 예견된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낙천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체질들이 확인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라고 하든지 네. 전반적인 표심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송갑석 의원도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비명계 이제 의원으로 불렸기 때문에 상황이 쉽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감산을 받은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선이 쉽진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10%, 하위 20%에 포함됐던 분들은 사실은 생존이 굉장히 네. 생활이 어려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네.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일관된 기조가 이어졌다 보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송갑석 의원과 광주에서 붙은 네. 그 상대방이 조인철 전 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의 후원회장이 누구냐? 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주 전 원장은 누구냐 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꾸 이제 그 비명행사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의 도종환 의원이 네. 삼선 의원인데 네. 청주 흥덕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또 상대가 누구였냐? 네. 그 이현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지역구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청주 흥덕에 선거를 준비한 게 아니고 네. 서울 동작을에 선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옮겨가지고 도종환하고 맞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 특히나 이제 지역선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선거에서는 풀뿌리 그런 기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옮겨 선거를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 뒷배라든가 당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힘든데 네. 옮겨서 60일 만에 이겼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표심이란 건 무엇일까? 결국은 친명 비명을 감별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당원들에 의한 표심이
그대로 적용된 거다라고 하지만 언론 분석을 좀 들어보면 문제적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소위 찐윤 이용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윤의 전사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제 두 사람이 사실상 그 격돌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다라는 그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될까요? 수심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번에는 자 김은지 기자부터.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결국 유권자 지형이 어떠냐.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젊은 유권자들이 많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곳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이용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쪽에 이제 공천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이제 공천받는 이제 국민의힘의 3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용, 박성민 그리고 장해찬 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순서로 보면 장해찬 이제 후보가 먼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성민, 이제 이용 이렇게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셋 다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아주 늦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 본다면 결국 찐윤 진짜가 나타난 건 마지막 장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입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민망한 수준의 발언이던데 수영구의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근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저 효과라는 게 뭐 달리 설명드리면은 네. 그분이 워낙 설화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설화는 사실은 반응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다른 사람이 예.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가 네. 만약에 난교 파티라는 그 용어를 본인 SNS에 적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큰 파장이 일었을 것 같은데 네. 장해찬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뭐 설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행동 거지가 네. 문제시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개인에 끼치는 파장은 네. 오히려 그런 요인 때문에 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을 대표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가는 300명 중에 한 분이 되는 건데 부산 수영구에서는 이런 사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참. 단순히 설화가 아니라 네.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고위원회 이제 출마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직접 썼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때 문제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또 다시 사과를 한 건 있는데 네. 양당 이제 지금 국민의힘 빼고 모든 당에서 지금 굉장히 포화를 쏘고 있거든요. 네.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인데 예. 사실 가장 세게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개혁신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제 논평을 계속 내는데 언론에서 세게 또 보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좀 뭐라 입지. 그러지? 예. 입지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든 효과인 것인지 과거에 비해서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보도량도 같이 좀 축소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여하튼 그 찐윤 3인방이 다 살아 돌아왔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네.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예. 것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후에 그렇죠. 물론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이긴 네, 네. 한데요. 이제 그 이용 그리고 박성민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평가를 많이 그렇죠. 받고 있고 아니 뭐 대통령이 꼭 같이 가자 그래서 술 친구로 유명한 분 아닌가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 그러니까요. 음성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음성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음성을 공개는 안 했고요. 보도를 네. 보면 녹취 보도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예. 내용이냐면 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월 5일에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그 의정보고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한 얘기예요. 사실 의정보고회라는 게 네. 공개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박성민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은 대통령은 공무수행을 사유화했다고 볼 정황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시겠지만 정상 외교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미국을 간다. 네. 그럼 해당 안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상임위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난해 4월에 내가 그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동행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국회의원 5선 6선 돼도 그거 한번 따라가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제가 초선이 거기에 따라갔다. 가자고 그래서.
누가 가자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대통령이. 얘기인 거고 예. 가서 또 기자들이랑 300명 왔는데 내가 5명, 6명씩 매일 점심 저녁 계속 접대를 했다. 접대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비행기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공무수행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동행한 이유가 돈이 되는 것만 해도 뭔가 지금 목적적으로 미국을 방미해서 업무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기보다는 네. 나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초선이 나를 불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정말 찐찐찐윤이다 이렇게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목불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아니 접대하러 대통령 순방을 갔다는 거예요? 기자들 접대의 핵심이 결국 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박성민 의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술 이야기들은 여의도에 뜬 소문으로 참 많은데 너무 많죠. 그 굉장히 공식한 게 김성태 전 의원의 기자회견입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술 친구라는 식으로 아예 이제 네임명을 밝혀주기도 했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 의원의 이런 공천이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리스크들과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술자리에서 1시간 동안 59분 이야기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부각되는 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의 어떤 메시지들이 그 뭐 본인은 호가호의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건 좀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죠.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예, 나왔습니까? 없었고요. 없었는데 밝히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밝히기 정말로 어려워요?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대목이 하나 더 네.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는 네. 이게 친분 관계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당연히 엄격하게 정부 부처 심사라는 게 따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그런 오인을 한 상태로 네. 이렇게 지역구 혜택을 줬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지난해 8월 울산이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상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두고 자기가 포항에 F코로가 있어서 그 단지로 지정된 걸 보고 대통령한테 울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생략이 되죠. 제가 4번 말씀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포항에서 한다 그러대 이렇게 했다가 그 박성민 의원이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울산도 뭐 이러기 저러한 게 있다 했더니 그 말도 맞네라고 했고 실제로 단지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포항도 되고 울산도 된 거 여러 군데가 예. 되긴 됐는데 예. 여하간 결과론적으로 의정부의 자기 딴에는 대통령님께 정말 피하려 내가 사업을 가져왔다고 하고 싶겠지만 아니. 이게 엄격한 절차가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구멍이나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우리 많이 보던 논법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부처의 업무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이건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거네요. 도대체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루어졌다면. 아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민 의원 주장에 뭐 실제로 따르면. 지정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정부는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초반부터 이원무 인사비서관의 부인 사인인 사람이 그 대통령 배우자를 전용기를 타고 수행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된 집행이 되고 있는 나라냐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큰일이네요. 예, 직권남용은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 듀오의 핵심 무기였거든요. 예, 두 듀오. 사람이 검사 시절에 이 법리를 가지고는 많은 사건들을 기소했었고요. 물론 무죄도 꽤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일약 더욱더 스타덤에 오르면서 사실 지금의 두 사람의 어떤 명성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직권남용 혐의를 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계속 험지, 격전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지역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전체 122석, 한 석 늘었죠. 그리고 전체 48% 사실은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대위 구성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서울의 나경원, 인천의 원희룡, 그렇죠. 뛰는 경기의 사람들 위주로. 네. 안철수 이렇게 세 분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민주당 선대위랑 다른 점이 이거거든요. 네. 어제 이제 장동영 사무총장을 밝혔지만은 네.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지만 한동훈 원톱 체제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선대위원장들이 다 지역에 입후보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권역 이외에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위 조율성을 인정을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3인 과두 체제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물론 출마는 했지만은
보면은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상임 고문인데 네. 두 분 다 출마를 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 통솔이 가능한 반면에 3인이 그러니까 전략도 같이 짜고 방향도 같이 설정하는데 이번 국민의힘 선거는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거라는 게 무시할 수 있지만 물론 네. 자기가 뛰어난 검사였던 것과 실제로 선거를 이끄는 역량과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9일이 굉장히 큰 시험대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거 전문가인 이해찬, 김부겸과 맞섰을 때 네. 어떤 효과를 낼까?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게 좀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변수가 많고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예. 말미에 터져나온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이제 그 말 그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건 경험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경험 부족 문제가 노정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나오는 보도들이 뭐냐면 한동훈 효과 있는 거냐라는 게 지금 뭐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세계일보 그리고 노컷뉴스 이런 데서 지금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국은 정치인은 특히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은 선거로 평가받게 되어 그렇죠. 있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표로 평가받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흔들리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네. 이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호주 대사를 이종섭 네. 전 장관을 임명하고 또 조국혁신당이 상당 부분 지금 정권심판론 구도를 다시 선명하게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좀 바뀌어지는 네.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네.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한동훈 효과 진짜 있느냐 지금 저렇게 선거만 좀 돌면 되는 거냐라고 네. 하는 지적들이 있고요. 예. 가장 결정적인 장면 저는 어젯밤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노태우 변호사를 공천 그렇죠.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공관위에다가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던졌는데 네. 공관위가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동훈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주 큰 예.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결국은 찐윤들이 다 살아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 공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정치 초보고 이해찬, 김부겸은 정치의 아주 네. 달인들입니다. 평생 정치하신 분들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 돌파력이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당장 누굽니까 하태경 의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커지면 이거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 뭘로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좀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은 그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생각보다 자신이 영입을 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가까운 인물의 지역구에 가는 경향성이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보면은 네. 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영등포갑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영입에 공을 들였던 그렇죠. 김영주 의원의 김영주가.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천갑에 누가 있습니까? 구자령 비대위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셔온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좋아야지 이기든 지든 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경기 고양에도 그저께 갔습니다. 네네. 근데 고양정이 어떤 지역구입니까? 김연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네. 비대위가 의결을 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김용태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공관위가 했지만 네. 그럼 그걸 누가 바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지면 김연아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네. 사회 어떤 네. 그 자리를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심하고 챙기는 부분이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예. 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그 가는 지역마다 이것은 한동훈 공천 지역구가 우선순위에 잡히고 있다. 뭐 꼭 그렇지는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세하게 어제 그제 동선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포인트가 불안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대전 유성을에 출마한 영입 인사, 네.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해온 인사 그렇죠. 이상민 의원 생각보다 예. 지표가 안 좋은 것 안 같아요. 좋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하문경, 네. 사실 김경률 시키려다가 안 돼서 운동권 대 운동권 예. 매치업을 다시 만들었는데, 아니 운동권 심판한다면서 하문경 근데 후보 거기도 맞아요.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조사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만약에 선거를 이기더라도 예. 네가 데려온 사람 다 줬잖아. 아. 이러면 또 한동훈 책임론이 책임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예.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너는 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현상이 아니라 한동훈 책임론. 그렇기 큰일 때문에 났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본인은 눈에 밟힐 겁니다.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력하게 본인이 다닐 때 동선을 짤 때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도 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 옳았다. 한동훈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보여주려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손잡고 데리고 온 사람들 다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표가 안 좋다. 사실상 지금 위기가 벌써 감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현상은
없어지고 있다. 네, 뭐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결론 놓고 봐야지 현상이 있었냐 없었냐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소위 말하는 약발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지속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던 거는 보통 남을 비판, 그러니까 특히나 상대당에 네, 대해서 네. 세게 때리는 모습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표.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그래서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발 뉴스라든지 혹은 정부발 뉴스에 대해서는 다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도 본인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당 대표 입장에서 설명하기 부적절하다. 네. 뭐 잘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만 계속 피해가는 것들이 네. 이게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하냐라는 것들도 평가가 쌓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부에서도 비판과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현상을 믿고 쭉 달려가고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도태우 변호사는 나경원 선대본부장도 이제 사실상 부적격이라고 반대했잖아요. 얘기했죠. 부적격이라고 예. 했는데 결국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는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도권 그 표심에는 상당히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도태우 변호사가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역사인식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5.18 그 정신을 헌법 네. 전문에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네. 어떻게 보면 5.18이라는 게 뭐 자유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면서도 예.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 인식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 네. 쉽게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역사인식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의 강을 건너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온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데서 지지세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뭔가 비합리적인 역사의식을 지지하는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그것도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추천했다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민심이나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대구에 갇히고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오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15일에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행 방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15일 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공교롭다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서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일합을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의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조금 꺼냈다. 이럴 때 평가받았던 지점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결국 다시 이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구나.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하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경우에는 계속 이 강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의 강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커지고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하니까 우리가 선거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서야 박덕흠 후보,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후보인데. 당선 축하 파티를 하고 케이크에 막 불고 막 어제 저희가 이제 사진 보여내 드렸는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5만 프레임에 네네.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결국 저는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장면들이 딱 5만이라는 키워드로 붙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도태우, 박덕흠, 이종섭 이 세 가지 키워드 자체가 사실 허리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장면들인데 지금 네. 이겼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꽤 작동하고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늘 박지원 전 원장이 하는 말이 있는데 네.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드는 사람이 진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난주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은 다음에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누고 진짜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당이 된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의 발현이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텐데 국민의힘이 일당될 것을 예정하고 우리 중에 누가 국회의장을 하면 좋을까 이거 벌써 뽑았어요? 뭐 뽑았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야. 22대 국회에서
선거에서는 그럼 국회의장을 누가 왜냐하면 선수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 후보군인데 예. 이 사람들은 전반기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후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식의 대화까지 나누는 거 보면서 네. 아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좀 예. 이게 잡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네.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준에 자격 미달하는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북도 선관위가 또 고발도 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뭐냐면은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 할 때인가요? 네. 사람들 불러 마술쇼를 보여줬다는 네? 거예요. 마술? 예. 그러니까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가지고 예. 실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출판 기념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거 국민들이 모인 상태였고 네. 마술 공연을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에서 수사 중이라는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네. 아마 당이 몰랐다면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도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해서 거쳐서 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15% 마이너스 페널티를 감내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한동훈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는 네. 굉장히 어긋난 공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네. 별도의 이야기인데 마술하면 사실 민경욱 전 의원이시거든요. 민경욱 전 의원이 직접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옛날에 패스트트랙 때도 이제 가둬놓고 뭐 동전 맛을 보여줬다 이런 재판 직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마술을 좋아합니까? 마술을 속임수 잘하시는 아닙니까 이것도? 예,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분도 사실은 어제 보니까 뭐 돈봉투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소고기에 산삼주에 로얄 살루트에 아주 그냥 그 한상 차림이 화려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태우 변호사, 그다음에 박덕흠 후보. 그리고 또 정우택 후보 이런 분들을 다 국민들한테 내놓고 찍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 얼마나 엄격하게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다? 예?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기준이라면 이분들 다 출격시키면 안 되고 싹 다 지금 구속시켜야 돼요. 네, 그와 별건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검찰이 또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의 이제 파다한 걱정과 소문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금 재보궐 자리가 꽤 생길 것이다라고 아.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여의도발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내놓는 그 분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유권자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내놨고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냐 이거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냐라고 이제 조국 대표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이종섭 특검법은 이게 지금 그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또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네, 공수처에 고발도 고발했죠. 했습니다. 자, 한동훈과 조국의 대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조국이 등장합니다. 조국 대 한동훈 구도가 새로 형성되고 있어요. 네. 자, 이 경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한동훈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다는 것은 네. 받은 대로 돌려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받은 만큼 돌리겠다. 뭐냐면은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돼. 그러니까 빨간불 아닙니다. 파란불이 돼서 예.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린다고 하면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당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인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차규근 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네. 이규원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학이 김학의. 출금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은정 검사 같은 영입 인재죠. 이분 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기 감찰에 그렇죠. 관여했다고 해도 해임이 된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조국 하나가 아니고 본인들 얘기할 때 윤석열 피해자 모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추로서 한동훈을 지목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만큼 눈에는 이해는 이로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사실 이런 컨셉인데 결국은 이게 선거 전략으로는 굉장히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견인하는 데는 유효한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쾌한 거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국 그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최근 여론조사 분석하면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민 비조 이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민주당 지역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를 진보 민주 개혁 진영의 유권자 파이를 늘리는데 조국혁신당이 혁혁한 공로를 세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더 겸허하게 절박하게 단호하게 앞으로 나가겠다.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이 구도를 바꿨다라고 하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구도. 보이는데요. 예. 지난 한 달 사이에 저희도 이제 민주당 공천 여러 차례 비판을 했었고 네. 실제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지고는 추세 자체가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민주당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기제가 조금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일거에 그거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시금 이제 투표장에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일부 범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그러면 내가 좀 이 심판하는데 또 도구로서 저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지표에 좀 보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정치 보복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내 한석이거든요. 원내 한석 정당이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혹은 위선 혹은 공정과 상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지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장식 대변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국 대표에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이라고 해서 2019년 이럴 때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갈등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찬반이 아주 거세게 있었고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찬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좀 과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규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극렬 지지자 혹은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규합하면서 10이 넘는 숫자,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민주당이 또 긴장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긴장. 어제부터 약간 논조가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박주민 원내수석 같은 경우 오늘 뭐 라디오 나왔다고 하는데 보면 비례대표 정당은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장식 그 변호사가 그 수석 대변인이 쇠빙선 얘기했잖아요. 얼음을 가르고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데 본선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진 거야 지금. 너무 빨리 가. 본선이 커서 속선이야.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지율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은 어제 조선일보가 머릿 기사로 조국혁신당을 다뤘잖아요. 아니요, 매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매일 다루고 있죠. 월화수 사흘째.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면은 보수 진영이 봤을 때도 조국혁신당이 끼치는 선거 판세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민주당보다 처지다가 그냥 정당 지지율 조사도 이제는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비례 찍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의 민주당이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거연대 입장에서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나중에 분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생으로 출발. 그러니까 사실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경쟁으로 비치는 모습들 혹시나 그걸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우려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희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멘트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조국혁신당은 뭐 분명한 태도인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대 비민주당이 1대1 구도를 가져가야 된다. 다만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강소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꺼내기 어려운 좀 진보 의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앞장서서 하겠다.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 도주 현장도 조국혁신당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피켓 시위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결합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가 확실히 더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선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삭줍기를 염두에 뒀던 차원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타이밍이 좀 꼬였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자는 그러더라. 이준석 대표가 지구가 아니고 화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세 판단이 좀 약해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지구가 아니라 화성을 나와야 된다. 네. 경기도 화성. 네, 화성을 좀 경기 나와야 화성. 되는데 네. 지금 화성에서 나와서 좀 여의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큰 틀에서 반윤 전선이 어느 정도까지 파일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4월 4일 날 특검이 또 그 자동 부의가 돼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대통령한테 가겠죠. 그랬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럼 거의 열 번째 예.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되는 예. 겁니다. 근데 미뤄둘지 선거가 이제 목전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또 여론이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네. 국민의힘에게 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법안의 처리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네.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한데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입니다. 아까도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네. 계속 이제 이 사건이 갑자기 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으로까지 이어진 거는 지금까지 몰랐던 증거들이 계속 현출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수사 의지와 결합해서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을 규명을 한다고 하면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국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총선 결과와 결국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네. 상승적으로 결합할 때 이 법안의 처리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편지가 나왔는데 내용을 네.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생존 장병의 어머니가 어. 이제 그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바인데 이제 10시 오늘 선대위에서 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누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것 하나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못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안 알아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읍소하러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생략하고 이야기하면 할 일을 해주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걸 밝혀야 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월호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로 또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또 군대 갔다가 아니 그 구명조끼 얼마나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하나 애들을 안 입혀가지고 그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이게 그게 다 떠나서 어른 된 돌이냐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고 사는 그 부모들이 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아니 놀러 갈 수 있지 그 놀러 가는 게 문제라고 처음엔 크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누구 하나 똑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냐 저는 그 도저히 좀 용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가 아니죠 상임위원장이죠.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난 2년간을 평가해 보면 지금 성적표가 40점 이하, 30점 이하 뭐 이런 정도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된다. 최상병 사건 수사도 잘못하더니 피의자 신분인데 호주로 출국을 시키지를 않냐. 그리고 또 이 지금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심판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거 대단히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대위 정말 진짜 그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네. 때문에요. 저희가 좀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뭐 김부겸 하겠습니다. 위원장 워딩도 보니까 네. 국힘이 5.18 평해망언을 한 도태 후보자의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재검토 지시하는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다. 그러나 유지를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나저나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전 장관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큰 이제 정가의 폭풍의 핵이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기자님들은 저 현장 취재 안 가십니까? 호주로 가야 되는데요. 호주로 가서 방송을 네? 대사관 앞에서 우리도 캔버라에 가서 한번 현장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요? 네. 참 어쩌다가 이 조폭 영화 같은 장면에 기자들까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인지 네. 참 여러모로 그러니까요.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는 누가 나옵니까? 저희 정치비상구엔 용해인 의원이 이제 나오고. 그 의원이 나옵니다. 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비례연합 정당 관련된 얘기를 네.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시사 저희 뉴스에는 정우성 뺨치는 장윤선 기자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저희 본격 품앗이 많이들 봐주십시오. 오늘은 장윤선이란 배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까 그렇구나. 보니까 시드니 연결했던 분 성함이 예. 또 노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윤선, 제가- 박원석 두 분이 나오십니다. 네. 아니 제가 그 봤어요. 정우성 보셨나요? 예, 네. 봤는데 야 저희도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품격 있는 인터뷰였고 그러니까, 질문도 네. 너무 좋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국제사회에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난민 문제는 정말 우리도 부끄럽거든요. 대한민국이 난민 참 안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그분이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저 그 인터뷰 보면서 나도 책을 먼저 사야겠다. 책부터 좀 사야겠다. 예. 예, 출판가에 좀 붐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현장을 샅샅이 낱낱이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